관광 격신하고 오면 사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가족들은 그럼 어떡하지? 이 생각 들고 주변도 가족들도 아 그래서 이게 하다가도 또 아파? 이렇게 나중에는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 신랑이랑 9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못 해요. 왜냐면 뭐 나이 많은 와이프 얻어서 어린 신랑이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진짜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프고 건강해도 맨날 건강하고 항상 그러는데 신랑이요 되게 잘 아파요. 약골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연한데 약골이구나. 숫자에 속았네. 네, 근데 이렇게 항상 제가 감기에 옮아오면 이거를 더 크게 옮아가지고 더 큰 병이 되고 응급실도 자주 가고 많이 아파요. 근데 하루는 발가락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기 좀 닦고 샤워하고 나와서 이러니까 이게 조금 습해지잖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박박 긁어요. 그러면 발 씻고 와라 아니면 뭐 해라. 근데 갑자기 신랑이 뭐 이거 무좀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더러워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몸에 정상이 없냐. 그래서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다리가 이만큼이 부은 거예요. 왜 그래? 그리고 멍이 들고 그래서 피부과를 가는데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갔어요. 왜냐면 신랑이 면허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업고 병원에 겨우 갔더니 이게 대상포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되게 아픈 건 거잖아요. 저는 무좀이라고 엄청 놀렸는데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고열로 40도 이상으로 난리가 나서 발이 여기까지 가요.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정형외과를 데리고 갔어요. 또 들쳐업고 갔더니 봉화지경이라고. 그 오빠 걸린 거네요. 송아지경. 저는 처음 듣는 병명이었거든요. 우리들은 봉화지겸이야 그러고 있었어. 진짜요? 그래서 이게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목발도 짚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학교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하고 신랑 이거 엄청 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병간호가 힘드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좀 제발 좀 건강 좀 챙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같이 우는 거예요. 어떡해. 나도 안 아프고 싶은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다 스트레스나 뭐 아무튼 이런 거라는데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 신랑을 아프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아프지 않게 하려고 진짜 잘해주거든요. 진짜 이렇게 좀 저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김한석 씨 같은 경우는 아기가 또 어리니까 내가 아프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에 아프면 좀 더 아찔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큰 수술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뇌혈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나 몰랐어. 모르셨어요? 결혼 전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짬뽕을 먹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막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이렇게 짬뽕 먹으면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쭉쭉 비처럼 떨어지는 땀을 흘려서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오른쪽 전두엽 요 앞쪽에 꽈리를 틀어서 너무 부풀어 있는데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다음 날 날을 잡고 수술을 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가 바로 결혼 약속하고 결혼 전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뇌혈관을 한번 딱 지져놓고 한번 쐈기 때문에 약을 먹고도 뭐 해도 계속 말은 어눌해지고 행동은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드라마를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나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드라마를 또 찍어야 되니까 촬영장 가서 저 왔습니다. 저 이제 드라마 어디부터 촬영하면 될까요? 나는 분명 머릿속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너무 집사람한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냥 가라. 결혼 날짜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가라. 괜히 나랑 살다가 후회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떠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옆에 있으면서 후회할래. 이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온 거야. 그런 큰 일말의 과정. 그러면서 수술실에서 이게 그 혈관 주사를 놓으니까 쭉 잠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눈을 딱 감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이 짧은 순간 요게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10초 사이에 정말 그 많은 일이 주마등처럼 여러분 이건 그런 파노라마는 없어요. 쫙 흘러가요. 쫙 흘러가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눈을 뜬다면 내가 정말 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리라. 이 다짐을 하면서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눈을 떴으니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야겠습니까? 그런데 백내장 있죠, 노안 왔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늘 코 킁킁대지요, 그리고 편도 있지요, 예, 그리고 치질 있지요, 예, 그리고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죠. 뇌혈관 수술 이후에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와 집사람한테 너무 큰 행복을 많이 주고 길게 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짧게 주고 갈까봐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야, 한석 한번 와라. 내 좋은 약 있어. 아까 주셨어요. 여기 바르는 약. 좋은 거 있어.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요즘 자기는 분명히 아플 예정이니까 간병인 자격 예고제. 따라고 계속 저한테요. 아니 아내가 간병하는데 꼭 그거 있어야 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간병인 불을 돈을 벌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대요. 남을 안 쓰고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게 정말 직업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버님께서 전립선암하고 대장암이 같이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의사셨거든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 요양원에도 조금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싫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냥 농담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약간은 좀 진심으로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간병인 자격 진심이에요. 따면 제가 경제권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망갈 것 같나 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딱 걸더라고요. 만약 간병인 자격증 따면 경제권 주겠다. 이렇게까지. 오 대박.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더 아플 것 같고 남편은 계속 건강을. 간병이 쓸 거예요. 본인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경제권을 갖고 와서 진짜 예쁜 간병인을 좀 사실 이게 우리 요즘에는 애가 나이 들었어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죠. 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까먹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하는 순간은 아마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또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님 보내고 나면 그 느낌이 좀 확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김한석 씨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파김치를 담가 놓고 돌아가셨다. 어머 이게 뭐야. 아나 저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 어떡해. 지금 오늘 날짜로 100일이 아직 안 됐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린 게 100일이 안 됐는데 2년 전에 어머님이 종합검진을 받다가 뭐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가세요 해서 검진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를 이제 선고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정말 목 놓아 우셨어요. 막 우시면서 그 우시는 와중에 다 내뱉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 26년간 병간호해서 살려놨더니 나한테 왜 이런 걸 그리고 내 남편 살려놨더니 이젠 치매를 줘서 또 치매 환자 돌보라고 해서 돌봤건만 내가 뭘 잘못했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 살아왔던 그 넋두리를 그 울음에 다 쏟아내시고 1시간 딱 우시더니 눈물 딱 닦고 됐다. 잘 울었다. 이제 이겨내자.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겨내보자. 이게 뭐 대수니? 그러면서 3개월을 선고받으셨는데 2년을 사셨거든요. 치료가 너무 잘 됐어요. 암덩어리도 작아지고 방사선 치료 너무 잘 돼서 우리가 가족이 너무 막 환호하고 엄마 너무 화이팅해서 너무 고마워요. 웃어주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반대쪽 폐에 전이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폐가 있는 데는 치료가 잘 됐는데 반대쪽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의 거 잘 났으면 좋았을만 이거 왜 또 이쪽으로 갔니?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이겨낼 거다.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됐습니다. 이겨내겠다 하셔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또 너무 잘 이겨내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날이죠. 쓰러지기 전날이죠. 그런 부탁 잘 안 하시는데 공기청정기 하나만 사다오. 내가 폐암 환자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한번 써보자. 근데 이제 또 자식들 입장에서 아유 그래 미리 갖다 놓지 하면서 내가 그 다음날 보내드리고 촬영을 이게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죠. 어머니가 너 공기청정기 너무 좋다고 하루 종일 칭찬을 하시다가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지금 숨을 못 쉰다. 그래서 119로 지금 병원을 간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모시고 이제 제가 갔죠. 갔더니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완전 다운이 되시더라고요.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점점점 희박해지면서 이제 몸이 힘들어지시니까 점점 체력이 다운되고 못 이겨내시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 한 이틀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현서가 너무 고생했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못 이겨내겠다. 엄마 갈 수 있게 편하게 편한 주사 놔줘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겨내셨으니까 이겨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실에 나오니까 어머니가 미안했던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종하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달려갔죠. 근데 임종하시기 바로 전에 이게 산소호흡기를 이게 의지하고 진통제를 맞으시면서 분명히 눈을 감으셨는데 왼쪽 눈이 이렇게 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산소호흡기에 눈이 눌려서 그런지 알고 산소호흡기를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엄마 눈 떴나? 그리고 내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딱 떴는데 눈을 뜨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눈동자를 굴리시면서 우리를 봐요. 그럼 제가 산소호흡기를 살짝 띄었잖아요. 근데 그 띈 입으로 딱 3마디를 하고 숨을 딱 임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3마디가 사랑해 라고 해서 하고 딱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보내드리면서 입간 준비를 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소나트를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한마디 사랑해를 잊을 수 없는데 입간을 어머니를 이제 한다고 다 해서 어머니를 잘 모셔서 관에 모시려고 살짝 딱 들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입간을 딱 하는데 모서리에 손이 딱 찐 거예요. 손이 딱 쪘는데 제가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손에 통증이 와서 이렇게 손을 보는데 상처가 하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얘기해 주시고 가신 것 같아서 그냥 이걸 보면서 아유 엄마가 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 가네. 어머니 잘 모셨는데 이제 49제가 얼마 전이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잠 못 이루고 이럴 때가 많은데 49제를 지면서 어머니의 이제 발자취,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김치 냉장고에 저희 가족이 아버지하고 저만 파김치를 먹고 아무도 파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파김치가 2단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거, 내 거. 그리고 우리 형제들 3형제 나눠 먹으라고 매년 매실액을 주셨는데 매실액 4개. 요렇게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한 미안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라는 의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지금도 파김치를 잘 못 먹겠어요. 그치, 맞아. 먹으면 없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류마담님은 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어머님 보내신 건가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사주기셔서 진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김한석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 고혈압 때문에. 근데 정말 저는 한석 씨 얘기 들으면서 계속 되게 부럽고 행복하게 느꼈던 게 정말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게 그 사랑한다는 엄마도 하시고 싶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시고 저희들 역시도 무슨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정말 건강하시다고 자부하셨는데 이제 사주기여서 이제 진도를 내려갔는데 지인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같이 길을 보내는 중에 한 엄마랑 굉장히 친하신 지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쓰러지신 바로 그날 점심을 같이 드셨대요. 근데 엄마가 평소하고 다르게 이제 지부에 운전을 하시고 가시다가 차를 세우시더니 이맘때에 진도에 그 금계군인가? 그런 노란색 베이지 같은 스타일의 꽃이 엄청 많이 피어요. 도로, 그 길가나 동산에. 근데 차를 세우시고 내리시더니 그 꽃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너희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그러면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 집 마당에 모셨거든요. 수목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자주 뵙고 찾아갈 수 있게 그 주변에다가 그 꽃을 그렇게 한참 바라보셨던 그 노란 꽃을 진짜 같이 꽃씨를 쫙 뿌렸어요. 뿌려놓고 내년 기일에는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한 2, 3년은 그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길을 걷다가 또는 맛있는 걸 먹다가 또 이제 가족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문득문득 엄마가 했던 얘기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연희야 집에 이런 꽃나무들을 심고 싶어 이랬던 것들 그리고 집을 어떻게 고치고 싶어 이런 것들 그래 엄마 나중에 하자.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엄마가 나중에 하자. 그리고 이제 엄마랑 사진 보면서 세미나를 유럽을 갔다 오신 사진이 있는데 여기 어디야 물어보니까 여기 유럽 어딘데 같이 꼭 가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사진을 찍자 이랬던 얘기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행에 대해서 다시 여행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사진을 항상 들고 이제 여행을 다닐 생각이에요. 그것도 좋겠네요, 그냥. 저도 작년 1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면 젊으세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86세니까 이제 오래 사셨는데 일찍이 가부가 되셔가지고 심장병 수술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10년 산다 했는데 14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네요. 당신이 병원에 가는 날은 자식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프면 그 새끼 아픈 건 관심이 없고 나 병원 누가 나를 데려가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이래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철두철무한 것이 86세까지 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투석도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약 드시는 건 뭐 정확하게 드시고 자가용을 타고 동네를 매일 한 바퀴 도는데 시골 할머니 자가용 알아요? 유모차. 애들 유모차를 이렇게 붙들고 할머니가 마을을 늘 한 바퀴를 그걸 운동 삼아서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돌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굉장히 호상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길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모셨어요. 거기 어머니 늘 도시는 거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모시고 산소로 모셨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저는 이렇게 동치미 촬영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한 번씩 가거든요, 시골에. 이제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문득 어떤 면으로는 그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게 좀 힘들었는데 딱 돌아가셨을 때는 약간 시원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니까 그게 늘 이렇게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게 그렇게 좀 짠해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 그러니까, 제가 육남 삼녀 중에 장남인데요. 해외에 있으니까 좀 문제되는 거죠. 제가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9월 달에 9월 초에 우리 동생이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곧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이번 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케줄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는데 미국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돌아가시고 세상에.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생활하면서 부모님하고 자주 전화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부모한테 뭐 한국 사람이 특히 남자가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안 하지. 근데 내가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한 30살 때부터 매일마다 매주 2번씩, 3번씩 전화했어요. 그리고 전화 그러면서 눈물 안 나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전화하면서 꼭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동생이 많잖아요. 제가 동생 8명인데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네 형, 네 오빠가 해외에 있는데 니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데 얘기 절대 안 한다. 근데 네 형이, 네 오빠가 해외에서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들이 왜 안 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인사 못했지만 그 며칠 전에 사랑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꾸준히 잘해야 돼. 그 제주도가 집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제주도에 이제 계시는데 갑자기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아침 9시에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자꾸 재촉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화장 조금 하고 먼저 당신 가 계세요. 내가 이제 금방 따라갈게요 했는데 30분 뒤에 신발 신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아버지는 그날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트럭에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안 믿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계시다가 바로 눈앞에 내일이면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서울에서 이제 막 제주도로 막 비행기 막 잡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화장하시고 이렇게 한 줌에 이렇게 쟤를 보면서 정말 별거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고민들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한석 씨가 얘기했듯이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여행 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내일 당장 내 아들 끌고 글램핑이라도 가야 되겠구나. 스케줄 하나 까고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만으로 62세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 34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빠의 그게 롤 모델이 이제 62이 끝이에요. 그 이후의 인생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의 삶도. 그래서 62살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남은 게 한 4년 남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자식들 셋을 손주 6명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생들, 부모님들 다 모시고 동생 6명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시집장가 보내고 딱 숙제만 딱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수명으로 치면 너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개업을 해서 이제 조금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좀 괜찮게 사는데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딱 그냥 우리 아버지가 본 거는 공부 끝난 거예요. 공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이기적인데 나는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좀 오래 살아서 내 자식이 뭐가 되는지 이것 좀 봐야 되겠다. 부모는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식이 되는 모습도 지켜봐 주는 것도 또 의무사항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몇 살까지 살 건데? 그래서 120살까지.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겠네. 죽기 직전이 되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은행 지점장 출신의 이 역수를 갔는데 저보고 그 달에 미친 개한테 물리거나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운이 있다는 거, 3가지로. 뭐 재수없잖아요. 정말. 근데 진짜 이게 맞은 게 제가 그때도 이제 그 여름에 땀을 흘리고 이제 그 랍스터를 먹으러 가는데 물수건으로 이렇게 땀을 닦다가 눈에 다래끼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봉침을 맞으면 좋아요. 그때만 해도 봉침이 액기스로 안 나오고 직접 양봉원에서 벌을 잡아서 핀셋으로 놓으면 바로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봉침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새벽에 제가 아는 양봉원에 가서 봉침을 맞더니 확 다래끼가 가라앉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예약을 했는데 이제 진료를 봐야 되니까 이제 아침 7시에 가서 보고 하면 진료 시간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가서 봉침을 맞고 이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소 200개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봉침 쇼크가 온 거야. 막 팍팍팍 뛰는데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항히스타민제를 약국에서 그때는 이제 처방전 없이 항히스타민제 약국에서 약국물이 아침 7시에 다 닫았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야. 양봉원엔 다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벌을 키우니까 벌에 물리면 먹기 위해서 이 구급으로 다 있고 그래서 다시 돌려서 가는데 한 300m 남겼는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까지 이제 망막까지 쇼크가 이제 와서 아무리 눈에 초점을 맞춰도 안 보이는데 감으로 딱 세우고 나서 하는데 그때 한 제가 30초 동안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제 신이셔.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그러니까 막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할 일이 뭔지는 몰랐는데 딱 도착해서 먹자마자 이제 다 토하고 배출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숙제가 그때는 제가 할 일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할 일이 뭘까? 요즘 알겠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그때 나도 몰랐던 내 무의식에서 영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자유로워지면 가면 편할 텐데 뭔가 할 일이 남았다는 숙제는 하고 죽어야겠다. 네. 동치민의 학교예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젖지 않는 바지를 왜 남자들이 입는지 우리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왜 늦게 나오는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